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는 사이다 사연을 들으러 오셨나요? 오늘도 세 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복판에 거주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일어난 놀라운 사연에 관해 제보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말했더니 이런 얘기는 우리만 알 수 없다고 반드시 어디에라도 꼭 제보하라고 재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어요. 저한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말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절친한 친구, 아니, 가족 간에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그거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신가요? 네, 바로 보증입니다. 부모 자식이어도 금지되는 것이 바로 보증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런 인식이 주변에 만연하더라고요. 하지만 슬프게도 제가 어렸을 때는 보증을 잘못 써서 잘 나가던 집이 한순간에 망했던 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 불행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가족이에요. 사실 우리 집은 원래 가난했던 집이 아니랍니다. 아빠가 은행을 다니셨는데 부자는 아니어도 적어도 굶고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제가 10살 때 아빠가 형제 같은 김씨 아저씨의 보증을 서게 되었어요. 김씨 아저씨는 고아였던 우리 아빠를 어렸을 때부터 친형제처럼 챙겨주었던 분이랍니다. 저랑 언니도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항상 우리 집에 올 때는 양손 가득 장난감과 과자를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는 김씨 아저씨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였어요. 김씨 아저씨는 사업을 했는데 한창 잘 나갔을 때는 우리 집에 와서 용돈도 자주 주셨습니다. 워낙 집안끼리 교류도 많았고 아들밖에 없던 아저씨가 우리 자매를 너무 예뻐하셨죠. 그래서 아빠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했을 때 엄마가 말려도 아빠는 서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30년 넘게 아빠에게 헌신한 아저씨니까 엄마도 결국 아빠에게 두 손을 들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씨 아저씨는 그대로 우리 아빠에게 배신했고 잠적했어요. 나름 그래도 평범하게 살던 우리 집은 집을 팔고 달동네로 이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된 우리 집에 사채업자가 매일 찾아왔어요.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지금 가영이랑 나영이도 저렇게 어린데 이제 어떡해? 당장 김씨 찾으라고. 오늘도 와서 사채업자들이 돈 달라고 하더라? 여기 단칸방에 가져갈 게 뭐가 있냐고. 이미 털릴 대로 털려서 줄 것도 없는데 돈이 되는 거면 다 달라고 하더라? 나중에는 신체 포기 각서까지 쓰겠어. 미안하다, 정수가. 내가 미안해. 나도 이럴 줄 몰랐어. 모든 게 내 탓이야.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아무리 수소문해도 김 씨를 찾을 수가 없어. 나도 우리 딸들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 어쩌면 좋아. 아빠와 엄마는 눈이 마주치기만 하면 싸우기 바빴어요. 아빠는 고아라서 도움을 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외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겨우 사채업자가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런 아빠에게 실망을 크게 하셨는지 이혼을 요구하셨어요. 아빠는 엄마를 붙잡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외가에서도 엄마에게 이혼하고 오라고 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우리 가족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언니는 엄마가 데려가고 저는 아빠와 살게 되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엄마와 언니와 같이 살지 못하는 소식에 너무 슬퍼서 며칠간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어요. 아빠는 우는 제 손을 잡고 다 본인의 잘못이라고 우셨습니다. 그런 아빠가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나중에는 울지도 않았어요. 아빠는 참 다정하고 언니와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혼자 저를 키우면서 어떻게든 잘 키우려고 노력하셨어요. 살던 동네를 떠나면서 아빠는 은행을 퇴직했기 때문에 새로 일자리를 알아보셨습니다. 퇴직금으로 빚을 갚아야 했고 또 조폭들이 은행에 찾아가서 더 일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빠는 저를 키우며 처음에는 급하니까 중국집에 가서 배달 일을 시작하셨어요.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집에서 일하면서 새벽에는 우유와 신문 배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그렇게 일하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운전하며 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비도 많이 발생했어요. 이때 생긴 빚이 참 많았습니다. 어렸던 저는 아빠가 저러다 죽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결국 아빠 몰래 제가 엄마에게 연락한 적도 있어요. 나영아, 엄마가 돈을 보내주고 싶어도 엄마도 지금 돈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돈 달라고 연락하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지? 나중에 엄마가 돈을 많이 벌면 그때 꼭 우리 나영이 데리러 갈게. 엄마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저를 나중에 꼭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물론 말만 저렇게 하고 저를 실제로 데리러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연락도 먼저 한 적이 없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아예 번호를 바꿔서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나중에 아빠가 이 사실을 알고 씁쓸하게 웃으면서 엄마는 그냥 멀리 여행을 갔다고 생각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퇴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진짜 이 세상에 우리 아빠랑 나밖에 없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부터 제 인생에서 가족은 아빠가 유일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나중에 상황이 안정되면 엄마와 언니와 다시 4명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 아시죠?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막하던 아빠와 제게 누가 나타났는지 아세요? 바로 보증을 부탁하고 우리 집을 망하게 했던 김씨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김씨 아저씨는 본인의 잘못이란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망해서 이혼까지 했다는 것을 알고 김씨 아저씨는 남은 돈이라도 아빠에게 돈을 주었어요. 물론 그 돈이 생겼다고 해서 엄마와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빠가 급한 빚을 갚고 가게를 하나 열 수 있는 돈은 되었어요. 나영아, 아빠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게를 하나 열려고 하는데 우리 딸은 아빠가 어떤 가게를 열었으면 좋겠어? 치킨집? 햄버거? 우리 나영이가 원하는 종류로 가게를 열려고 해. 아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바로 떡볶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빠가 떡볶이 가게를 열었으면 좋겠어. 아빠가 나 만들어준다고 떡볶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김씨 아저씨의 도움으로 우리 아빠는 제가 다니는 학교 바로 앞에 분식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워낙 떡볶이를 좋아하는 저 때문에 아빠는 다른 음식보다 떡볶이를 잘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아빠와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빠 손에 자랐다고 하면 학창시절에 엄마가 없어서 세심하게 챙김을 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엄마가 없어서 슬프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는 언제나 교복도 직접 세탁하고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빠는 엄마 없이 자랐다는 소리를 듣게 하지 않으려고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아니까 저도 씩씩하게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아빠는 혼자 분식집을 하면서 매일 성실하게 일하니 단골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편 학창시절의 철없는 친구들은 우리 아빠가 분식집을 한다고 놀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엄마도 없는데 아빠는 학교 앞에서 앞치마에 두건을 쓰고 떡볶이를 팔고 있으니 놀림의 대상이기도 했죠. 저는 아빠가 고생하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놀리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 아빠 학교 앞에서 빨간 앞치마 두르고 떡볶이 팔지? 우리 아빠는 회사 다니는데. 너는 엄마도 없고 아빠는 저렇게 학교 앞에서 떡볶이 팔고. 와, 진짜 불쌍하다. 야, 네가 뭔데 나를 불쌍하다고 해? 나는 우리 아빠 진짜 자랑스럽거든?
우리 아빠가 만든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너는 그러면 우리 분식집에 출입 금지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가게에서 파티하기로 했는데 너는 오지 마. 저를 놀리면 저는 당당하게 그런 친구들에게 절대 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파티를 열어 반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저를 놀리는 친구는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얼마든지 떡볶이를 먹을 수 있어서 부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워낙 떡볶이를 잘 만들어서 친구들이 좋아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혼자 고생하는 아빠가 안쓰러워서 학교 끝나고 저도 가게 일을 도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는 본인이 다 할 수 있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그저 저한테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절대 힘든 것은 제게 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빠와 둘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많지만 행복했던 기억이 더 가득해요. 자라면서 엄마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며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빠를 호강시켜주고 싶었거든요. 덕분에 서울에 있는 명문 여자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꿈이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사범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과외를 해서 제 용돈을 벌었어요. 명문대라서 과외비를 많이 받았는데 그 돈으로 등록금도 내고 아빠에게 용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아빠의 가게는 제가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훨씬 잘 나가게 되었어요. 소문을 타고 옆 동네에서도 먹으러 오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직원도 뽑고 가게를 2호점을 내더니 제가 졸업하고 임용을 공부할 때는 3호점까지 냈어요. 아빠는 가게를 확장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빠를 보며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을 2년을 공부하고 드디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처음에 어린 나영이 너를 보면서 내가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보란듯이 잘 되어서 다행이야. 이제 우리 예쁜 딸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아빠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우리 공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게 되자 제가 결혼하길 바라셨어요. 저도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대학생 때부터 만났던 남자가 있기는 했거든요. 새내기 때 미팅으로 만난 그 남자친구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똑똑한 친구였어요.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3대 독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위로 누나만 3명이 있었고 아버지는 중학교 때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였습니다. 이 남자친구는 개인만 보면 저에게 얼마나 다정하고 헌신적이었는지 몰라요. 잘생겼는데 저한테 잘해주니까 저도 싫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어머니와 누나들이었어요. 결혼하게 되면 저는 고생을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걱정했던 이유는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누나들을 대학생 때부터 봤기 때문이에요. 남자친구는 대학 시절 자취를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남자친구와 자취방 앞을 지나가다 어머니를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이날이 처음으로 서로 대면한 날이에요. 어머, 네가 우리 진영이 여자친구니? 우리 진영이가 요즘 집도 별로 안 오고 엄마랑 누나들한테 소홀해서 속상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 아들이 원래 엄마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여자 만나더니 확 편해서 엄마는 너무 속상해? 에이, 엄마, 왜 그래?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나도 자주 찾아가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내 여자친구 예쁘지? 사범대 다니는데 나중에 임용 합격하면 선생님 될 거야. 하하하. 예쁘긴 너희 누나들이 훨씬 예쁘지. 사범대라고?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시나? 응? 집은 어디야? 학교는 어디고? 몸은 왜 이렇게 통통해? 알 많이 먹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처음 본 날 길거리에서 호구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아무리 말려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어렸던 저는 얼떨결에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아빠는 분식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표정을 구기더니 혀를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양심이 있으면 제게 연애만 하고 결혼을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날 너무 충격을 받아 남자친구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저런 소리를 들은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것도 아니었고 정말 우연히 마주친 거였거든요. 이날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무릎을 꿇고 빌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직 어려서 뭘 모르기도 했고요. 한동안 그 뒤로 남자친구가 본인 가족들을 얘기하면 저도 모르게 정색해서 우리 사이의 가족 얘기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어요. 저도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분식집이 그냥 분식집이 아니고 매출이 엄청 좋다고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물론 사랑했지만 제 인생도 너무 중요했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생활비는 무조건 제가 벌어서 쓰겠다는 신념도 있었고 공부하는 것도 벅찼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을 때도 면회를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수료식이나 그럴 때는 갔지만 평소에는 저도 일정이 있으면 가지 않았어요. 주로 남자친구가 외박을 나오면 만나는 편이었죠. 그러다 언제는 제가 마침 시간이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보려고 군대에 면회에 갔더니 거기에 어머니와 누나들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시간이 날 때마다 면회를 왔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너는 우리 아들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면회도 안 오니? 그게 어떻게 여자친구야, 응? 그리고 남들은 남자친구 먹인다고 도시락도 3단, 4단을 해서 오던데 너는 빈손으로 오면 어떡해? 아휴, 우리 아들은 이런 애가 뭐가 좋다고. 제가 이번 주에 겨우 시간이 나서 면회로 오긴 했는데요. 도시락까지 준비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름이라 도시락을 준비하면 상할까봐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래도 진영이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어머, 얘 좀 봐. 너는 어른이 말하는데 그렇게 말대꾸하면 어떡하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한 자식인 줄 알아? 어? 내가 아들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우리 아들 너 같은 애한테 못 준다. 그러니까 결혼은 절대 반대야. 그때 당시에는 저도 어려서 결혼 생각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넘어갔습니다. 마침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 소리를 하자마자 남자친구가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오기도 했고요. 같이 대화하는데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했는지 몰라요. 남자친구가 조금이라도 저를 챙기려고 하면 어머니가 자꾸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나중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황당했던 것은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남자친구의 누나들이 저보고 말이 왜 없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 저는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결혼은 이 친구랑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바로 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사귀고 저는 임용에 합격해서 선생님이 되었고 남자친구는 워낙 똑똑한 친구라 변호사가 되었어요. 변호사가 되자 남자친구는 제게 결혼하자고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존재만 보면 똑똑하고 외모도 훌륭하고 너무 완벽했어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만약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무리라고 거절했는데 남자친구가 끈질기게 결혼하자고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엄마와 누나들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고 제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대학 때 이후로 어머님을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내심 사람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따라 남자친구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간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였는데 시댁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밥통에 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당황해서 음식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굉장히 쌀쌀맞은 목소리로 준비한 게 없으니 먹지도 말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래도 잘 보이려고 백화점에서 화장품 선물 세트도 사고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 심지어 한우까지 사서 갔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유해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제가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는데 대놓고 손님 취급을 받지 못하니 표정 관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손님인데 저를 거실 바닥에 앉혀놓고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심지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 변호사 됐으니까 이제 못 헤어지겠어? 어? 아니 내가 그렇게 학생 때부터 별로라고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교사란 사람이 왜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 우리 아들은 잘난 변호사 혹은 의사랑 결혼할 거니까 당장 헤어져. 엄마, 나는 나영이 아니면 결혼하기 싫다고 몇 번을 말해요. 결혼은 제발 내 마음대로 하자, 응? 그리고 내가 오늘 나영이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왜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진짜 사람 민망하게 왜 그래? 아이고, 우리 착한 막내 아들이 이상한 여자를 만나더니 이렇게 엄마한테 뭐라 하는 것을 봐. 속상해서 어떡해 아들.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하는 거야. 알겠니? 당장 헤어져라. 심지어 저를 앞에 두고 둘이 싸우는 것을 보고 저는 마음속으로 진짜 이 집안과 결혼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서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붙잡았고 어머니는 제게 버릇이 없다고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살면서 누구한테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혼자 저를 키운 우리 아빠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때 너무 짜증이 나서 남자친구에게 대놓고 제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왔습니다. 뛰어나와 저를 붙잡아도 끝까지 뿌리치고 택시를 잡아타고 우리 집으로 향했어요. 새내기 때부터 사귄 사람이라 사귄 기간이 꽤 길었는데 아무리 사랑해도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왔는데 아빠가 저를 웃는 얼굴로 맞아주었어요. 웃는 아빠의 얼굴을 보니 더욱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1분도 자지 못했어요.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계속해서 오기도 했고 저도 몇 년간 사랑했던 사람과 끝을 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오는 연락을 다 차단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생들에게 더 애정을 쏟았습니다. 바쁘게 살면 머릿속에서 잊힐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며칠 뒤 저는 아빠에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아빠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연락했는데 아빠가 저한테 제 남자친구가 가게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기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어디서 분식집을 하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혼자 찾아간 적은 없었습니다. 매일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었거든요. 제가 결혼한 사람이 아니면 굳이 아빠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아무튼 당황해서 바로 택시를 타고 분식집으로 향했고 내려서 남자친구를 보고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남자친구는 양복 위에 우리 아빠와 같은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라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왔는지 혼자 열심히 우리 아빠를 돕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황당해서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아빠가 제게 와서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신이 난 채로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신이 난 모습을 본 게 언제가 마지막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야, 나영아. 저 사람이 네 남자친구라며? 아니지. 이제 남편이지. 너랑 결혼할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이야, 저렇게 잘생기고 훤칠한데 직업은 변호사? 아이고, 내가 우리 딸을 열심히 키운 보람이 있다. 너는 저런 남자를 만나면서 아빠한테 왜 얘기를 안 했어? 어? 결혼할 사람만 보여주려고 했지. 아니 근데 아빠, 나 저 사람이랑 결혼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찾아와도 모른 척하고 돌려보내. 대학생 때부터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저 사람이야. 여기는 또 왜 온 거야? 뭐? 아니, 나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저렇게 완벽한 사람을 왜 마다해? 너 어디 가서 저런 사람 찾아봐. 눈 씻고 찾아봐도 못 찾아.
아빠가 열심히 살았더니 변호사 사위를 얻는구나. 아빠는 제가 아무리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앞치마까지 두르고 열심히 떡볶이를 만드는 남자친구는 아빠의 사위였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남자친구를 따로 불러내서 왜 여기에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은 저와 결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말이 애초에 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본인이 얼마든지 시어머니 될 분은 설득할 수 있다고 저를 오히려 설득했어요. 심지어 결혼하면 딱 명절 빼고 절대 시댁에 가지 않을 거라면서 각서까지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남자친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아빠의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자꾸 찾아가니까 우리 아빠는 그런 남자친구에 대해 애정이 샘솟기 시작했죠. 평생 저 하나만 키운 아빠에게 남자친구는 마치 아들의 역할을 대신해서 해주기 시작했어요. 가게 일을 돕는 것도 모자라서 둘이 낚시도 가고 심지어 세차하러 다니더라고요. 물론 그런 모습이 제 눈에 띌 때마다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면 도대체 왜 왔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둘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본인의 일을 돕는 것도 모자라서 취미인 낚시와 세차까지 남자친구가 해주니까 제겐 무조건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한테는 아니었던 거죠. 우리 아빠의 몸보신을 위해 한약까지 사서 먹이는 모습을 보고 저도 결국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한테만 지극정성이었다면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한테 저러니까 저도 아빠의 웃는 얼굴을 보니 시댁 문제는 조율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제게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하면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빠의 마음은 알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갔는데 동료 선생님이 심상치 않은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누가 저를 찾아왔다는 말에 저는 학부모가 온 줄 알았습니다. 마침 상담할 학생의 학부모가 있어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상담실로 갔는데 저는 상담실 문을 열고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바로 상담실 안에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들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심장을 부여잡고 앉으니 제게 교양 없이 큰 소리를 낸다고 핀잔을 주는 모습을 보니 분명 예비 시어머니가 맞았어요. 제 비명에 놀란 동료 선생님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찾아왔는데 겨우 돌려보내고 상담실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저 너무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일하는 곳에 무작정 찾아오시면 안 되는 거죠. 오실 거면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도 대비할 수 있잖아요. 너는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그런 말을 하고 싶니? 아, 됐고. 우리 아들을 어떻게 꼬셨길래 내 착한 아들이 너희 아빠랑 낚시하러 다녀? 응?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너희 분식집에 가서 일하라고 내가 우리 아들 힘들게 키운지 알아? 정말 내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이건 아니지.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너희 집 분식집에서 일하라고 하면 어떡해? 우리 진영이가 하고 싶다고 해도 네가 말렸어야지. 우리가 진영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짓거리 하는 거 알고 속상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그건 저도 놀랐어요. 절대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진영 씨가 혼자 그런 거예요. 저도 우리 아빠랑 낚시하고 세차하러 다니는 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진영 씨가 자꾸 찾아오는 걸 어떡해요?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제게 무작정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진영 씨를 제가 막무가내로 부려먹었다고 착각하더라고요. 저도 분명히 진영 씨에게 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제 말은 들리지 않는지 급기야 예비 시어머니는 혼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아들이 너무 안쓰럽다고 여우 같은 저한테 당했다고 엉엉 울었어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상담실 밖으로 다 들릴 지경이었죠. 저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워서 일단 다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러는 건지 교무실에서도 아예 제게 본인의 귀한 아들을 잡아먹을 년이라고 우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제가 오히려 울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친한 선생님들이 저를 도와 그분들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에게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진영 씨에게 전화해서 따지니까 당황하며 본인이 얘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너무 진영 씨를 좋아하는 모습에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다시 식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예비 시댁 식구들은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문자와 전화를 시도 때도 없이 보냈어요. 전화를 받으면 당장 헤어지라고 역정을 내고 문자로도 좋은 말로 할 때 헤어지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진영 씨가 중간에서 애를 썼습니다. 우리 아빠를 챙기랴, 본인 가족들을 중재하랴, 중간에서 고생이 많았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아빠한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아빠의 사업이 확장되며 바쁘기도 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얼마나 걱정할지 생각하니 죽어도 말하기 싫더라고요. 차라리 혼자 가슴 아픈 게 훨씬 나았습니다. 진영 씨에게 몇 차례의 이별 통보를 했는지 몰라요. 진영 씨는 절대 못 헤어진다고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전화번호도 바꾸고 학교에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 또 저를 찾아올지 몰랐으니까요. 물론 진영 씨가 중간에서 뭐라 말했는지는 몰라도 그 뒤로 저를 찾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어요. 워낙 저기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몸이 하나씩 아프더라고요. 편두통도 생겨서 알약을 매일 먹었고 스트레스로 인한 장염도 생겼습니다. 몸이 아파서 생리를 안 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생리가 제 날짜에 하지 않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 동료 선생님들과 급식을 먹는데 이상하게 자꾸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급식을 워낙 좋아해서 다른 것은 안 먹어도 급식은 잘 먹는 저였는데 구역질을 자꾸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위나 장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순간 친한 동료 선생님이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몇 달 동안 생리를 하지 않았던 게 생각났어요. 그날 수업을 마치고 급하게 산부인과에 갔더니 의사가 제 얼굴을 보고 임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의사에게 그럴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사는 임신이 확실하다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심장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심장 소리를 들으니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당장 진영 씨에게 연락하니 일하다 제게 달려왔어요. 나영아,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아기도 생겼잖아, 응? 이건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야. 요즘 불임도 많다던데 우리한테 아이가 찾아온 것은 반드시 결혼할 운명이라는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엄마랑 누나들은 지금처럼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열심히 중재할게. 나는 아직 모르겠어. 물론 진영이 너만 보면 나도 결혼하고 싶지. 우리 아빠한테도 잘하고 남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해. 다만 나는 결혼하고 시집살이를 당하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그래. 그건 내가 진짜 중간에서 노력할게. 지금도 열심히 노력해서 예전보다 나아졌잖아, 응? 나 믿지? 이렇게 아기가 찾아온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하자. 임신 소식을 양가에 알리고 그 다음에 결혼을 진행하자. 나는 아기가 생겨서 너무 행복해. 진영 씨는 임신 소식을 듣자 무작정 결혼을 진행했어요. 본인이 알아서 우리 아빠와 시댁에도 알리더라고요. 저는 번호를 바꿔서 시어머니의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안 봐도 얼마나 난리가 날지 뻔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처음에는 놀라더니 곧 축하하더라고요. 워낙 진영 씨를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빨리 올리자고 오히려 난리였습니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이 결혼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영 씨는 제게 본인에게 며칠의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준비가 되었다며 본인의 집에 또 인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 인사 갔을 때 밥 한 그릇 얻어먹지 못했던 것이 떠올라 표정이 좋지 못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이번에는 걱정하지 말라고 단단히 말하는 모습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방문한 예비 시댁의 문 앞에서 저는 심호흡을 하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갔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있었습니다.
표정은 역시 좋지 않았지만 식탁에는 그래도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진영 씨가 도대체 뭐라고 했던 건지 의외로 제게 대놓고 뭐라 하지 않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의외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그래도 임신했으니 결혼을 피할 수가 없다고 저를 받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도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우리 집에도 정식으로 인사를 왔어요. 아빠와 진영 씨는 이미 서로 친한 사이라 편한 사이에서 맛있는 밥도 먹고 다가오는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저는 최대한 시댁과 엮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심기를 건들고 싶지도 않았고 진영 씨에게 말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순조롭게 우리의 결혼이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결혼식장도 잡고 상견례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건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따로 연락이 오셨습니다. 예, 이제 날짜도 잡았고 진짜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거면 친척들에게 인사를 가야 그게 예의란다. 우리 아들은 일하느라 바쁘니까 너만 따로 나를 따라서 우리 친정에 방문하자. 네가 운전해서 가면 되겠다. 일요일에 오전 7시에 우리 집 앞으로 오렴. 시어머니는 제게 본인의 친정에 가서 미리 인사를 드리자고 했어요. 마침 그때가 하필 진우 씨가 일 때문에 매우 바빴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차를 끌고 뒤에는 시누이들을 태우고 조수석에는 시어머니를 태우고 같이 시골을 가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불편한 사이였는데 제가 초보 운전이라 운전이 익숙하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처음 가보는 초행길에 고속도로도 여러 개를 타야 하더라고요. 가는 데만 무려 4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의 바쁜 일이 끝나면 같이 가자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무조건 그날 친정에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우 씨가 워낙 우리 아빠에게 잘하니까 저도 시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그날은 용기를 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서도 제 돈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며 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운전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운전할 때 옆에서 참견하면 그게 그렇게 거슬리거든요. 제가 운전에 능숙한 편도 아니라 옆에서 시어머니가 차선을 변경하거나 길이 빠질 때 소리를 지르면 너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시누이들도 뒤에서 제게 운전을 왜 이렇게 못하냐고 비웃는 터라 온몸이 긴장 상태였죠. 그러다 저는 그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상대 차량은 몸집이 큰 화물차였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시끄럽게 제게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고 재촉하면서 핸들에 손을 올려서 그만 저는 위태롭게 차선을 변경하는 화물차를 피하지 못했어요. 화물차와 부딪힌 우리 차는 차가 아예 뒤집힌 상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눈을 뜨고 병원인 것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서 제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던 아빠는 이미 울고 있었어요. 아빠, 애기네? 우리 애기네. 어떻게 우리 아기는 멀쩡하대? 어? 아빠, 말을 좀 해봐. 설마 아기는 그대로 잃은 거래? 우리 아기 하늘 날아갔대? 어? 나영아, 사고가 워낙 커서 목숨을 건진 것도 용하대. 조금만 늦었어도 나영이 너까지 하늘로 갈 뻔했다고 하더라. 아이를 잃은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아빠는 우리 나영이라도 살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저는 아빠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진영 씨와 둘이 아기를 기다리던 게 생각났어요. 진영 씨도 저를 찾아와 우리는 손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사고가 커서 저는 다친 곳이 아주 많았어요. 아빠 말대로 겨우 목숨을 살린 상태더라고요. 다행히 결혼식은 미루게 되었고 저는 병가를 내서 출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였는데 무엇보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모든 것이 제 탓으로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교통사고로 몸을 많이 다쳤어요. 우리 아빠가 모든 병원비를 내서 특실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재활치료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진우 씨와 여행을 다니며 심신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진영 씨는 고난이 있었으나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랐으나 제게 닥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재활이 끝나가면서 정상적으로 휠체어에 의존하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자 다시 결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서 방문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외가에 진우 씨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도착해서 정신없이 인사하고 몸이 조금 피곤해서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어머니의 여동생 되시는 분과 시어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온 줄 모르고 얘기하길래 그냥 뒤를 돌아 나가려고 했는데 그 대화의 주인공이 바로 저였어요. 사고가 나고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어색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본인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제게 따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랬는데 저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여동생의 대화를 듣고 그만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나와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오게 되었어요. 요금이 얼마가 나오든 그 3배를 줄 테니 무조건 서울로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안에서 저는 엉엉 울며 아빠에게 본능적으로 전화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어떤 대화였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그 대화는 우리 아빠와 저에 관한 욕이었어요. 그때 사고 나서 유산하고 나는 둘이 결혼 안 할 줄 알았어. 나는 제가 왜 이렇게 얄미운지 모르겠어.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가 혼자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하찮은 집안이랑 어떻게 사돈을 맺어? 어디 가서 뭐라 하냐고. 쪽팔려서 진짜. 진영이가 쟤랑 결혼 안 하면 자기 그냥 머리 밀고 절에 들어간다고 했다면서. 딱 봐도 여우 같은 게 순진한 진영이를 꼬신 거지. 언니, 그냥 다음에 임신하면 계단에서 밀어버려. 2번 유산하면 자기도 아니라고 느끼고 결혼 안 할걸? 티가 안 나게 밀거나 아니면 아기 유산하는 한약 같은 거 없니?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떻게든 이혼시켜야지. 아휴, 나는 가난이라면 지긋지긋해. 저런 집에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다니 가문의 수치야. 제 아빠도 얼마나 빈티가 나는지 알아? 바로 저런 대화가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적나라한 우리 아빠와 제 욕을 듣고 저절로 눈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놀란 아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빠가 진영 씨를 마음에 들어해서 못했던 그 모든 진실을 알렸죠. 아빠는 제가 울면서 말하자 처음에는 아주 놀라더니 나중에는 팔짱을 끼고 심각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시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왔던 것과 그동안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말하자 아빠는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제 얘기가 끝나자 아빠는 제게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다음 주에 있는 상견례는 그대로 진행하자고 하더라고요. 마침 그때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이미 교통사고 때문에 서로 안면을 튼 상태였지만 제대로 신혼집과 예물 등 얘기할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빠에게 상견례고 뭐고 그냥 저 집안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런 제게 당신을 믿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친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영 씨에게 연락이 왔길래 급하게 아빠에게 일이 생겨 서울로 왔다고 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예의가 아니라곤 노발대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화하는 너머로 교사가 되어서 그런 못된 행동은 어디서 배웠냐는 말에 대꾸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이 밝았어요. 처음엔 몰래 서울로 간 저 때문에 시어머니는 제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상견례 자리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무조건 상견례는 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전화로 시어머니께 죄송하지도 않지만 죄송하다고 빌기까지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계기로 본인이 우위를 차지한 것처럼 당당하게 상견례 자리에 나타났어요. 시누이들까지 목을 꼿꼿하게 세운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온 아빠가 시어머니가 도착하기 전에 잠깐 화장실로 간다고 하더니 오지를 않았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길래 전화했더니 곧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윽고 문이 열리고 아빠가 들어왔는데
저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입을 벌리고 쳐다보았습니다. 김비서, 그때 병원 영수증은 이 아줌마 앞으로 놔. 그리고 최비서는 내가 우리 딸 주려고 산 아파트 계약서도 이리 줘봐. 아줌마, 우리 딸한테 분식 집안은 하찮은 집안이라고 결혼 못한다고 했다면서? 참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분식집 매출만 1,000억이야. 아빠는 분식집 운영이 생각보다 잘 되면서 프랜차이즈를 차리셨거든요. 저는 저 살기도 바쁘고 또 교통사고가 난 이후로는 제 몸을 챙기는 것도 바빠 아빠의 사업 매출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뿐만이 아니고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비서들은 손수 교통사고 때 발생한 영수증을 시어머니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아빠의 정체를 알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혼하고 혼자 우리 나영이를 키우면서 다른 무엇보다 내 새끼 굶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우리 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랐지. 이렇게 홀대받고 대접받지 못한 시집을 가는 것은 전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러라고 죽자고 우리 딸을 키운 줄 알아? 아이고, 사돈. 무슨 오해가 있나 봅니다. 아니, 저는 그냥 학교 앞에서 작게 분식집을 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유명한 프랜차이즈의 대표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우리 나영이에게 했던 짓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냥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하면 어때서요? 가난이 죄입니까? 그러는 당신네 집안은 얼마나 잘났는데? 볼 것도 없는 집이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요?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해서 당신네 집에 시집 가냐고? 나영아, 일어나. 집에 가자. 잠시만요. 사돈. 나영아. 아니, 진영아. 엄마는 정말 몰랐어. 아유,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잠시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빠는 급기야 본인의 할 말을 다 하더니 제 손을 잡고 일어나서 밖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오해라고 나가는 우리 부녀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빠와 저 둘 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진영 씨가 급하게 나와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진영 씨를 보고 아빠는 잠깐 흠칫했지만 여전히 단호한 태도였어요. 진영 씨는 울면서 무릎을 꿇더니 본인이 결혼하면 시댁과 인연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아빠는 이미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냥 저 집안과 1초도 더 엮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오는 진영 씨를 뒤로하고 차에 타서 아빠와 같이 집에 왔어요. 오는 내내 통쾌한 마음이 들고 아빠에게 고마웠습니다. 아빠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하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당장 파혼하라고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날 이후 진영 씨는 계속해서 우리 아빠와 저를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매일 연락이 와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예전에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어디 가고 아예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 끈질긴 모습에 저는 결국 번호를 바꾸고 찾아와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찾아오길래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신청까지 내렸어요. 시어머니는 경찰이 와서 말려도 제 앞에서 본인이 다 잘못했다고 손까지 빌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제가 못된 사람이라고 착각할 만큼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뜬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도 계속되는 연락과 만남에 결국 우리 부녀는 사설 경화 업체도 고용하며 시댁과 지긋지긋한 악연을 뿌리채 뽑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제게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무조건 제 마음이 편한 게 우선이라고 하셨어요. 다행히 저는 저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소개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인데 무엇보다 시부모님 될 분들이 너무 좋아요. 일부러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했더니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마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지금 만나는 남자와 결혼하게 될 것 같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진영 씨와 연애하고 결혼을 준비하며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도 너무했고 오히려 더 울컥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다 잊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그걸로 만족해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사연 유튜브 항상 잘 듣다가 제 사연도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써보려 하고 있어요. 저도 시집을 잘 간 편은 아니라서 시댁하고 시어머니가 좀 너무 각박하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뭐, 사연 유튜브에서 보는 분들 이야기하고 비교해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 듣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 편도 좀 들어주시고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부모님은 원래 그렇게까지 잘 사는 편은 아니셨는데 원래 친가에서 가지고 있던 강서구 쪽 논밭이 그쪽 개발이 되면서 값이 엄청나게 뛰었대요. 친가에서 그 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셨는데 아빠가 장남이셔서 많이 받게 되었던 거죠. 당시 고모며 작은아버지들이며 엄청 재산 싸움도 많이 했대요. 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모시던 큰고모가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엄청 뭐라 하셨다던데 친할아버지가 큰고모 엄청 혼내시고는 아빠한테 다 물려주셨대요. 큰고모가 고생은 하긴 했다는데 친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반신불수였으니까요. 그런데 딸 된 도리로 그 정도는 하는 거잖아요. 그걸 내세워서 돈 내놓으라 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집은 원래 강서구 쪽 살다가 저 어릴 적에 강남으로 바로 이사 갔어요. 제가 40이 좀 넘었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겨우 대여섯 살 이럴 때 강남으로 갔으니까 그래도 무척 빨리 옮겨가신 거였죠. 엄마 아빠가 부동산 투자 쪽으로 성경지명이 좀 있으시다고 해야 할까? 그때 당시 강남은 당연히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가셨는데 당시가 1980년대라 한참 강남 개발이 될 때였거든요. 아빠가 친가에서 돈도 많이 물려받으신 김에 집을 3채 정도 사셨대요. 진짜 그때는 다 쓰러져가는 집들이었는데 분명 이건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사두셨고 뭐 결과는 아시다시피 그게 우리 집의 엄청난 자산이 되었죠. 그 후로도 아빠는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하셨고 나름대로 성공률이 높으셨어요. 당시에는 한참 우리나라 서울 모든 곳이 개발 붐일 때라서 서울 땅 중심부로 사놓기만 하면 거의 대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생활비는 또 있어야 하니까 엄마는 시장에서 돈 빌려주시고 대가 조금 받으시는 걸 하셨는데 나쁘게 표현하면 일순월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난 고금리인 건 또 아니었고요. 뭐 어쨌든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게 목적이니까요. 뭘 하든 대가 받으셔서 생활비 마련하셨던 거라 저는 엄마가 능력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버는 돈 외에도 월세도 받으셔서 돈이 모자라진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성인이 되던 90년대 후반쯤에는 이미 저희 집은 강남에도 아파트며 집이며 꽤 많이 가진 집이 되어 있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월에 들어오는 돈이 일반 가정집하고는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죠. 저하고 남동생은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항상 넉넉히 받아 써서 명품이나 이런 거 사는 일에 크게 거리낌도 없었고 취향도 취미도 고급스럽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가족들끼리 사이도 좋아서 서로 선물도 자주 했고요. 예, 너네는 꼭 돈 잘 버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한다. 그래, 부잣집하고 연을 맺어야 해. 안 그러면 거지들이 붙는 법이야. 너희 친척들 보면 알잖니. 너네가 결혼할 사람도 그렇고 사돈집도 그렇고 곳간에서 인심 나는 법이야. 가난하면 다 인성이 망가지게 되어 있다. 엄마 아빠가 자주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우리 친척들이 저희한테 진짜 자주 빌붙었거든요. 저희 돈 벌 때 뭐 도움 하나 안 준 사람들이 말이에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아빠한테 돈을 많이 물려주셨다는 이유로 저희한테 뭘 요구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고모들이 저희 아빠한테 눈치를 참 많이 줬죠.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는 큰 고모하고 작은 고모 집 왔다 갔다 하면서 계시는데 저하고 남동생을 많이 예뻐하셨죠. 최근에는 좀 취미가 오셔서 모시는 게 힘들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자기 부모님 모시는 거에 대해 그렇게까지 생색을 내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꾸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두 분 다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고 하면서 비용 도와달라 하시고 사실 부모님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것도 양심 없는 건데 그 돈까지 남한테 내놓으라는 건 진짜 비양심으로 보이더라고요. 큰 고모도 작은 고모도 돈 욕심이 원래 많은 분들이라서 그런 건 알겠지만요. 그럼 저희 아빠처럼 부동산 투자를 잘 하든지 아님 저희 엄마처럼 스스로 돈 굴려서 버는 능력이라도 있든지요. 자기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저희 잘 산다고 어찌나 질투들을 하는지 몰라요. 난 진짜 고모들 싫어. 제가 투덜거리면 엄마 아빠도 같이 화를 내고는 하셨죠. 그래,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그들 부모는 아니라더냐? 지들 부모 모시면서 어찌나 생색을 냈는지. 가난하게 살아서 그렇게 인성들이 망가진 게야. 걔들이 원래 그런 애들은 아니었다. 에휴, 그러게 말이야. 우리 결혼할 땐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 시누이라고 그래도 선물도 주고 말이야. 하긴 그때도 가난뱅이여서 선물도 그지 같은 걸 줬었지. 고모들이 생활 수준 비슷할 때는 그럭저럭 지내다가 우리가 돈을 버니까 순식간에 안면을 바꾼 거였죠. 어릴 때부터 정말 징글징글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가족은 가족 딱 4명 외의 친척들한테 돈이나 선물 주는 걸 무척 꺼리게 되었어요. 친가도 그렇지만 외가도 좀 거지근성이 있어서 엄마가 잘 살게 되니까 엄마 형제분들이 엄청 달라붙었거든요. 엄마가 막내딸이라 자라면서도 굉장히 서운한 점이 많았다고 하는데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경제적으로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딸인데 너무 대접을 안 해줬던 모양이에요. 큰이모가 엄마하고 9살 차이인데 그래도 빨리 성인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취업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집도 어렵고 하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공장 취업해서 돈도 잘 벌면서 그렇게 막내 동생인 엄마한테 용돈도 아주 인색하게 줬대요. 외할머니한테만 돈 드리고 엄마는 돈을 거의 못 받다시피 해서 그렇게 서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막내딸이라고 예쁜 설빔에서 입히면 엄마는 거기에 어울리는 머리핀 하나를 사고 싶은데 용돈이 없어서 그거 하나를 못 샀다고요. 기껏해야 초콜릿 몇 알 사주면서 울지 말라고 달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친가 외가 모두 그 꼴이라 저희는 친척이나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돈 달라고 요구하는 거에 아주 진절머리가 나 있었어요. 그건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라서 저는 대학에 가서도 친구들한테 밥을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사실 제 돈인데 친구들한테 밥을 사줄 일이 뭐가 있나요? 가끔 생일이라고 자기가 밥을 사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런 애들한테 좀 얻어먹은 적은 있었지만 사실 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생일날 학교에서 선물 받고 케이크 받은 다음에는 집에 곧장 와서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되게 치졸한 거 있죠. 제가 그렇게 한 2, 3년 지냈더니 대학 친구들이 제 생일 선물도 안 사주더라고요. 전 그래도 펜 하나라도 친구들 생일에 챙겨줬는데 저하고 생일 때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원래 친척들 통해서 사람이 그런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린 마음에 좀 충격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도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되어준 존재가 있었는데 제 남자친구였죠. 남자친구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선배였는데
저랑 점점 친해지다가 3학년 때쯤 사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군대를 다녀와서 학년은 같았죠. 남자친구는 저하고 결혼하자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항상 저한테 성심성의껏 해주었고 밥도 언제나 사주곤 했죠. 그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들과는 다르게 저한테 화를 내지도 않고 기싸움을 하려 하지 않고 항상 저한테 잘해줬어요. 생일 선물로 저는 직접 바느질한 손수건이랑 직접 만든 초콜릿 같은 걸 주곤 했는데 이전 남자친구들은 그저 돈으로만 선물 가치를 판단했는지 그걸 엄청 싫어하고 저하고 싸웠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러지 않고 제가 뭘 주든 고맙다고 하면서 소중하게 쓰면서 다녔어요. 우리 나중에 꼭 결혼하자. 뭐 오빠가 잘하면. 나 항상 잘하지 않아? 난 자기한테 언제나 진심인데. 그건 그래. 여태까지 남자친구들하고 좀 다르긴 하지. 아유, 그럼. 우리 자기가 최고야, 나한테는. 남자친구는 싱글벙글하면서 절 무척 좋아했어요.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워본 적 없는 건 아닌데 남자친구한테 항상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까다로운 편이긴 한데 저한테 완벽하게 맞춰주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라서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짜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남자친구네 집이 너무 가난하다는 거였죠. 아니, 일반적으로 보면 가난하다는 말은 좀 안 어울릴지도 몰라요. 가난하다기보다는 좀 평범하다는 말이 어울리겠네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대요. 특히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노는 가정주부였다고 하는데 좀 싫더라고요. 집에서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은 안 벌고 쓰기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돈 개념이 없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찾아보려고 애쓰긴 했어요. 엄마 아빠가 소개해주는 다른 남자들도 만나보고 부잣집 남자들 위주로 제가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제 성격 맞춰주는 완벽한 남자가 없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멋대로 굴어서 속상하면 결국 남자친구한테 돌아가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저를 다 안아주고 그랬어요. 제가 좀 예쁜 편이었고 명품이나 이런 것도 보는 눈이 높아서 잘 고르는 편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거든요. 남자친구가 어느 정도의 바람은 다 인정을 해줬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고 저를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요.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해볼까 했지만 한 달에 돈 200 얼마 벌려고 취업해서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요즘 젊은이들 초봉 들어보더니 기겁을 하셨어요. 얘, 지금 그 돈 벌려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 처박힌다고? 그게 정상이래. 아, 너무 싫다 진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것도 취업 안 된다고 끙끙대는데 어우 진짜 한심했어. 아니, 걔는 대학 때 뭐하고 살았길래 그 취업도 못해? 몰라. 해외 한 번도 안 나갔대나 봐. 영어 안 배우고 뭐 했대? 계속 돈 몇 푼 벌자고 알바만 했다고 그러더라? 그런 걸 보고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거지. 눈앞에 돈 그거 벌자고 취업도 못하게 되었으니. 그런데 아빠, 취업해도 돈 그거 벌잖아.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와, 한 달에 200 벌자고 하루 8시간을 일한다니 전 못하겠더라고요. 남동생도 절대 못한다고 버티고요. 아빠는 그냥 건물 물려줄 테니까 그걸로 월세나 받아먹으라고 하셨어요. 그것만 해도 월 1,000은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건물 관리니 세입자 관리니 뭐가 할 일이 많아서 좀 싫긴 했어요. 남자친구도 취업한다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저하고 결혼할 거면 어중간한 자리에 취업하느니 차라리 건물 관리를 맡기는 게 낫겠더라고요. 남친도 공부에 막 신경 쓰고 유학 다녀오고 이런 사람은 아니라서 취업한다고 해도 엄청 잘 버는 자리에는 못 갈 거였고
그냥 건물 관리나 하면서 아빠 밑에서 부동산 투자 배워서 돈 불리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남친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뭐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나쁘지 않았죠. 그때쯤엔 지금 남친 외엔 다른 사람은 저한테 맞춰줄 만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자기 이제 취업할 필요도 없는데 결혼하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자친구가 너무 기뻐서 울먹거리더라고요. 진짜? 진짜지? 응.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둬. 나 귀찮은 절차 딱 질색이라. 따로 자기네 부모님 뵈러 가지 않을 거고, 상견례도 그냥 차만 마실 거고, 결혼 후에도 자주 뵈러 가지 않을 거야. 알았어. 당연하지. 남자친구는 고개를 마구 끄덕였어요. 저한테 항상 100% 맞춰주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결혼 역시 마찬가지였죠. 시댁 문제는 남자친구한테 일임해버리고서 저는 그냥 집에 말해서 결혼할 거라고 알렸어요. 우리 집에선 원래 남친이 자주 와서 놀았기 때문에 서로 잘 알았고 그래서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시댁에 절대 많이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당연하지. 자고로 네 남편하고 자식 아닌 가족들이라는 건 가까이 지내는 게 아니다. 물론이죠, 엄마 아빠. 당연하잖아.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친척들이 얼마나 돈 많은 사람 뜯어먹으려고만 하는지 애저녁에 알고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시댁이라면 그 배는 심하겠죠. 상견례 역시 제가 원하던 대로 진행이 됐어요. 저희 집 근처 카페 룸에서 시댁 부모님과 우리 엄마 아빠가 모여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는 걸로 끝났죠. 시댁 부모님 얼굴 표정이 되게 무표정하고 어두워서 좀 싫었어요. 아니, 사돈 만나는 건데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는 거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닌가요? 남자친구는 불안한지 어쩐지 좌불안석인 느낌이었고 저도 얼굴이 점점 더 똥 씹은 표정이 되어갔어요. 처음이야 저도 밝게 웃고 했는데 처음 보는 예비 시부모님 표정이 저러니까 저라고 상냥한 얼굴이 되기는 힘들더라고요. 상견례를 굉장히 간소하게 하게 되었네요.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아예 입을 다물고 말씀이 없으셨고요. 네, 요즘 유행이 이래요. 뭐 어차피 결혼은 저희 둘이 할 건데 굳이 상견례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돈 낭비이기도 하고. 돈 낭비, 시간 낭비. 저희 가족들이 말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서로 인사하는 자리를 낭비라고 하시면. 그렇다고 저희가 인사 안 하나요? 지금 인사하고 있잖아요. 전 시어머니 말투가 좀 짜증나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제대로 된 대답도 못하고 입을 다물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니 당연했겠죠. 아무튼 그렇게 별로 분위기 안 좋은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남자친구는 시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나서 저희하고 같이 저희 집으로 왔어요. 저희 집에 와서는 와인도 마시고 케이크도 먹으면서 신나게 놀았죠. 남자친구는 되게 유쾌하고 밝은 성격이라 아무래도 그 집보다는 저희 집에 더 어울리는 성격이기는 했어요. 남친하고 결혼만 하면 시댁하고는 일절 교류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죠. 그 후 결혼하고 신혼여행에 다녀온 뒤였어요. 이제 남편이 된 그 사람은 아빠로부터 건물 관리를 배우면서 월세 받을 건물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죠. 저녁 때 오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용돈 달라고 그러시던데 어떡하지? 남편이 망설이면서 꺼낸 말이었어요. 저는 좀 짜증이 확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 거 하나 중간에 커트 못하고 저한테 말을 전하다니요. 제가 화가 난 상태로 째려보니까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날 화가 난 채로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수다를 떨다가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근데 드리긴 해야 하지 않아? 뭐? 왜? 미쳤어? 우리 집 돈인데 그 집에 왜 줘? 아니, 원래 시댁에 보통 용돈 드리긴 하거든. 매달 안 드리면 뭐 설이나 추석에 더 크게 들어가기도 하고. 크게? 아니, 진짜 시댁에 돈을 준다고? 아유, 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래. 다른 사람은 다 줘. 너도 그냥 적당히 드리는 편이 나을걸? 한 30? 너네는 사정 좋으니까 뭐 사실 그 이상 얼마 드려도 괜찮겠다. 친구가 타박을 하는 말에 저는 좀 아연해지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한테 진짜 몇 안 남은 친구였고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하면서도 연락을 계속하는 친구라서 그 친구 말이라면 믿어볼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저녁 때 집을 왔길래 말을 했어요. 자기, 시댁에 용돈 드리자. 뭐? 진짜? 남편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그래, 월 10만 원씩. 그래, 드리자. 이어진 제 말에 남편이 잠깐 멈칫하긴 했지만 그래도 안도하는 듯한 얼굴로 수긍했어요. 사실 건물 관리로 들어오는 월세는 전부 제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남편이 10원 한 장이라도 따로 돈을 빼돌릴 방법은 없었거든요. 제가 결정해야 드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거지한테 적선도 하는데 시댁에 월 10만 원 용돈 정도는 드리자 싶어서 그냥 드리기로 했어요. 솔직히 진짜 아깝긴 했지만요. 친척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허무하고 쓸데없는지 제가 진짜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6개월을 꾸준히 월 10만 원씩 드렸어요. 대신 남편한테 시댁 가지 말라고 했죠. 쓸데없이 시댁 방문하면 선물이니 뭐니 돈이 따로 들잖아요. 저도 당연히 가지 않았고요. 시댁 부모님이나 식구가 싫어서는 아니었고요. 그냥 필요 없는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였어요. 솔직히 친구들 보면 한 번 시댁 방문하면 과일이니 뭐니 막 사들고 가서 돈이 제법 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추석이 다가오더라고요. 전 추석에도 왜 시댁을 가야 하는지 진짜 알 수 없었거든요. 어른이라면 우리 집에도 엄마 아빠 계신데 왜 굳이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한테까지 인사를 해야 하는지 너무 이해도 안 가고 싫었어요. 제가 신경질을 부리기는 했지만 남편이 저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그래도 1년에 2번 추석하고 설에는 부모님 잠깐만 뵙고 오자. 인사만 하고 와도 돼. 왜? 왜 가야 하는데 왜? 그게 그게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시부모님 나한테 가족 아니거든? 오빠한테만 가족이거든? 제가 쏘아붙이니까 제대로 대답은 못하고 남편이 얼굴만 불그락 푸르락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싫어서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잠깐 조용히 계시더니 어쩔 수 없다는 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한 첫 해니까 진짜 그냥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고 와. 뭐? 엄마 진짜? 그래. 다음해부턴 가지 마. 안 그러면 나중에 네 남편이 그거 꼬투리 잡고 뭐라 할지도 몰라. 설마 저희 남편이 그럴까 싶기는 했지만 또 엄마 말도 일리는 있었어요. 나중에라도 뭔가 싸움이 벌어지면 꼬투리 잡힐 일은 없어야 하긴 했죠. 그래서 저는 결국 진짜 싫은데 남편하고 같이 시댁으로 가기로 했어요. 대신 추석 아침에만 잠깐 뵙고 식사 한 끼만 먹고 나오기로 했죠. 식사도 사실 너무 싫었는데 남편이 정말 석고대죄 하듯이 저한테 빌어서 간신히 그러기로 한 거였어요.
저 자신도 제가 너무 호구 같았는데 그냥 남편이 그렇게 소원이라니 그래주기로 했죠. 그런데 추석 당일날 가서 너무 못마땅한 걸 참고서 시부모님 뵙고 인사를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얼굴 잊어버리겠구나. 신혼여행 다녀와서 지금 처음 오는 건 알고 있지? 엄마. 남편이 시어머니를 툭 건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굳은 얼굴을 풀지 않으셨어요. 시아버지는 묵묵부답이셨고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짜증을 낼까 싶었지만 일단 밥은 먹고 가기로 했으니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줄 아는지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 용돈 주는 거 그만둬라. 네? 정말요? 아, 시어머니가 자식들한테 돈 받는 게 염치 없는 짓이라는 걸 알긴 아나 보다 싶어서 저는 반가운 마음에 방긋 웃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너무 뭘 잘못했다는 듯이요. 에휴, 무슨 거지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10만 원을 용돈으로 받는다고 하면 내 친구들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더구나. 세상 부끄러워 살 도리가 없다. 그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니? 정말 자식 키운 보람이 없구나. 저는 진짜 참았지만 그 말을 듣고는 정말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자꾸 그러시면 10만 원도 없어요. 아니, 단돈 10원 한 장도 없어요. 뭐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섰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잘 하던 말씀도 하지 못한 채로 꼬리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세상에. 자식이라고 당연히 부모한테 돈 줘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저는 심지어 시부모님 자식도 아니잖아요. 매달 10만 원이나 챙겨드렸는데. 아니, 땅 파면 돈 나와요? 여태 가정주부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양반이 어디서 돈을 강요해요? 얘야. 아, 됐어요. 다시는 이놈의 집구석 오나 봐라 내가. 그러고서 저는 그냥 돌아서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제 뒤에서 남편이 절 부르더니 곧장 허겁지겁 뛰쳐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온다고 한 거야. 미안해 자기야. 미안해. 다시는 나한테 시댁 가자고 하지 마. 저는 씩씩대면서 차에 탔고 남편은 자기 잘못을 알아서 주눅이 들어 차를 타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죠. 그 후에는 엄마 아빠 집으로 가서 시어머니 말에 대해 막 털어놓으면서 화를 냈어요. 엄마 아빠도 같이 화를 내주셨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는 시댁에 왕래하지 않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오기는 했지만 제가 차단을 걸어버렸거든요. 남편이 눈치 보면서 간혹 시댁에 가는 것 같긴 한데 남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건물 월세를 다 제가 쥐고 있고 남편은 용돈만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가끔 건물 월세도 자기가 관리하고 싶다고 하고 있지만 어림도 없죠. 제 사연은 이걸로 끝이에요. 진짜 어이없는 시댁과 시어머니를 만나기는 했지만 제 쪽이 경제력이 있어서 사이다로 대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지금도 영 끄는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시댁 만나면 절대 말 들어주지 마세요. 그럼 재미나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보통 이런 곳에 사연 보낸 분들은 힘드셔서 그런 거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따라 머릿속이 진짜 멍해졌다가 다시 제대로 돌아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와중에 얼마 전 일기로 끄적였던 내용을 여기에도 보내보려 해요. 인생살이가 어쩌면 이렇게 힘든 건지 참 숨이 막혀옵니다.
전 현재 50대의 주부이고 시어머니와 우리 부부 그리고 아들 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처음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건 아니고 5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같이 살게 되었답니다. 우리 남편이 장남이다 보니 선택지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 정말 울며불며 제가 일을 막 갈아가면서 승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놈의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얼른 가서 어머니를 모셔오겠다고만 하더군요. 사실 저랑 어머니는 정말 극적으로 안 맞는, 세상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는 조합이거든요. 원래 우리 어머니는 되게 힘들게 살아오셨고 엄청 억세고 기질이 강하신 분이긴 해요.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혼자 형제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아주 독하게 돈을 모으시고 가정을 꾸려가며 살아오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야 당연히 전 아랫사람으로서 존경하고 있고 배울 만한 모습이라고는 생각해요. 다만 그 고생을 본인이 낳은 본인 아들 때문에 하신 거면서 왜 그걸 며느리가 갚아주길 바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들 낳고 저는 몸이 회복이 안 되어서 친정엄마가 와서 봐주셨는데 그때도 본인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는 얼마나 저희 엄마며 저를 눈치 주셨는지 몰라요. 당시에 저는 가뜩이나 몸도 약한데 혼자 이를 악물고 참았고요. 우리 아들 좀 있으면 올 건데 뭐 해 먹일 거냐? 얼른 준비 좀 해라. 가서 백숙도 삶고 밥도 차근차근하게 준비하고 얼른 움직여. 왜 이렇게 굶드냐? 이렇게 대놓고 저를 막 긁어대시는 거예요.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나서서 하셨고 결국 그렇게 지키고 계시면서 100일 내내 삼시세끼를 다 얻어드셨어요. 엄마는 딸 시중에 갓난아기도 돌보고 사돈과 사위 밥까지 챙겨 먹이느라 엄청 고생하셨고요. 이때 남편은 그래도 눈치를 좀 보긴 했어요. 하지만 그저 장모님에게 감사하다고만 할 뿐 자기 엄마가 몇 달을 이 집에 내리붙어 있는데도 내보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 보다 못한 저희 엄마가 끌고 가셨답니다. 사돈, 저 갈 때 같이 가셔요. 남편이 여기 터미널로 모셔다 드린답니다. 얼른 같이 가셔요. 제가 반찬도 싸드리고 모셔다 드릴 테니까 같이 가십시다. 제 아무리 드센 어머니라 해도 거의 몇 달을 함께 지내다시피 한 우리 엄마가 물고 늘어지니 어쩔 수 없이 짐을 싸시더군요. 그래서 전 그나마 숨통이 트였고 살맛이 나더라고요. 이후로 3년이 지나 전 둘째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때는 남편에게 아예 단단하게 협박 비슷하게 말했어요. 당신 이번에도 어머니 오셔서 우리 엄마가 차린 밥 얻어드시게 할 생각일랑 마. 나 큰애 놔두고 내 몸만 우리 엄마한테 가버릴 수도 있어. 처신 똑바로 해. 알았어? 남편은 첫애 때의 일로 저와 두고두고 싸웠던지라 그때는 입을 다물고 본인이 중재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무사히 둘째 산후조리를 끝냈죠. 아무튼 애들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와의 접점이 줄어들었는데 나중에 살만하니까 또 절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조짐이 좀 별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썩 내키진 않았지만 본인들 돈으로 알아보고 오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역시나 예감은 적중했으니 근처로 오셔서 툭하면 절 호출하고 아주 너무 귀찮게 하시는 거예요. 예미야, 네 아버님이랑 나랑 여기 뒷산에 올라가 봤는데 진짜 별게 다 있어. 꽃이며 뭐며 나물이며 진짜 없는 게 없더라. 내가 몇 개 뜯어올 테니까 어디 좋은지 네가 약방이나 어디 화원 같은 데 가서 좀 알아봐라. 너 시간 많으니까 얼른 알아봐, 응? 글쎄, 이런 사소한 일거리를 자꾸 저한테 떠넘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툭 하면 뭐 할 때마다 불러대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하시니 보통 화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아들 둘을 키우는 여자라 보통 억세진 게 아니었거든요. 애들 밥 챙겨주고 공부 봐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툭하면 전화에서는 무슨 약초 이름이나 꽃 이름이나 묻고 계시고 별거 아닌 잡심부름까지 시키더군요. 두 분들은 산 앞이라 공기 좋으니 여기로 이사 오셨다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았어요. 중간에 한번 이걸로 남편과 싸우다가 장기전이 되면서 이혼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저는 혼자 짐을 싸서 친정에 간 적도 있었고요. 이런 사실을 시부모님이 모르긴 했지만 아무튼 우리 부부는 어지간히 싸워가며 힘든 날을 보냈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가정에 정말 큰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지병이 있어 고생하시긴 했지만 아버님이 갑자기 많이 위독해지신 거예요. 어머니는 온갖 좋은 것들 다 해먹이겠다며 그렇게 산에서 뭔 약초들이며를 다 뜯어다가 천연 꿀이니 뭐니 해서 만드셨어요. 하지만 입맛도 없으시고 자리에서 움직이질 못하시니 의미가 없더라고요. 결국 아버님은 중환자실로 들어가셨고 갈수록 위독한 상태에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당시 우리 모두 딱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다들 놀라 있었어요. 지병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큰일로 갈 거란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장례를 치르면서 당연히 이제는 혼자 되신 어머니의 앞날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저도 왠지 모르게 예상이 됐고 아무리 아버님이 저리 갑자기 간 게 슬프고 힘들다지만 절대 그것만은 할 수 없다고 이를 악물게 되더라고요. 바로 어머니를 모시는 일 말이에요. 내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들과 서방님들은 당연히 제가 모셔야 한다는 투로 말하며 그냥 자리를 피하더군요. 결국 졸지에 저만 나쁜 며느리가 되어서 혼자 계신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하는 여자 취급을 받았어요. 남편이 대뜸 따지는 거 있죠. 당신이 그거 하나 좀 양보하면 안 돼?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어디 2-3시간 거리에 살면 내가 말을 안 해. 바로 코앞에 10분 거리에 샀는데 엄마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냥 바로 모셔올 생각을 했어야지. 이걸 내가 말하게 만들어? 이런 건 당신이 먼저 말했어야지. 남편은 아주 뻔뻔스럽게 자기가 뒤치다꺼리 할 것도 아니면서 저렇게 당당하게 따져대는 거예요. 부모님 관련해서 안쓰러운 감정은 알겠지만 왜 그 수습을 제가 해야 되는 거냐고요? 가뜩이나 어머니랑 저랑 안 맞아서 매일 문제 생기는 걸 본인이 제일 잘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옥신각신했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제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남편의 저런 반응이 어이없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부모님을 잃은 사람 앞에서 저도 더 이상 말을 길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저야말로 전날 밤부터 울어가면서 모실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5년 전부터 저희 집에 모시게 된 거고요. 아들 녀석들은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오면 사람 구실 좀 할 줄 알았더니 이것들은 제 아빠를 닮은 건지 뭔지 믿음직한 구석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는 주제에 독립할 생각들도 없어 보이고 한 놈은 겨우 취직을 했지만 다른 한 놈은 그냥 백수처럼 집에서 굴러만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힘든 일들은 우당탕탕 오는 걸까요? 저희 집에 오신 뒤 어머니가 좀 우울해하시기도 해서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평소 같지 않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희 엄마 받으실 때 같이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글쎄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아주 초기라 이때 검사하지 않았다면 좀 더 나중에 증세가 보인 후에야 알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때 남편에게 전화하던 날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 말을 제가 전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진 남편을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말을 못 잇더군요. 당신 듣고 있어? 대답 좀 해봐.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답을 하는 거예요. 듣고 있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우리 집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침울해지고 어두워져만 갔어요. 어머니는 본인의 상태를 아시고 더 감정이 축축 늘어지는지 힘들어하시고 남편은 한 번에 이런 일을 겪게 되니 마음을 잘 못 잡더군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저로서는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이런 나는 누가 위로를 해줄는지 친정에 하소연이나 하는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이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치매란 참 무서운 것이더군요. 안 그래도 드세시고 주장이 강하셨던 어머니는 점점 오락가락한 상태에 들어가면서 뭔가 더 공격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몇 번은 아들들이 뛰어와서 말리기도 했고요. 똑같이 우울함에 빠져있던 남편은 더 이상 감성적인 상태로 머무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정말 거칠게 감정을 나타내시고 분간을 못하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행동이 격해지면서 뭔가를 던지시기도 하고 배변 관련해서 실수도 하시고요. 정말 견디다 못해 제가 제안을 했어요. 당신, 어머니 아무래도 요양원 같은 데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도저히 난 감당할 수가 없어. 당신 내가 무슨 이팔청춘 새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내일 모레 환갑될 사람이야. 지금은 그래도 어머니가 빨리 다시 인지를 하시지만 이런 상황 더 심해지면 난 못 받으려. 이 말을 하면서도 남편이 과연 받아들일까 싶어 심란한 상태로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한창 엎드려 있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알아볼게. 그런데 이 말을 하는데 참 사람 감정이란 왜 이렇게 얄궂은 걸까요? 제가 제안을 했고 반대할 줄 알았던 남편이 정말 어렵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맨날 제가 하는 일마다 불만을 갖고 마마보이처럼 굴던 인간이 어깨가 축 늘어져서는 정말 피토하듯 괴로운 얼굴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제 속이 왜 이렇게 다 시끄러운 걸까요? 결국 저는 또 그렇게 제 스스로 고생길을 열고 말았어요. 그냥 일단은 좀 두고 보자고.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면 그때 보내드리자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갔는데 희한하게 외려 초반에 그렇게 심해서 격한 행동도 하셨던 분이 좀 조용하시더라고요. 저는 늘 긴장 상태였는데 그 예측 상황을 벗어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멀쩡히 여행도 같이 따라가시고 그냥 피곤하면 좀 주무시고 기억을 깜빡하는 정도였어요. 외려 어머니 치매 이전에 같이 살던 생활보다 훨씬 더 말수나 행동이 줄어드셨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어머니 관련해 크게 신경 쓸 게 없었어요. 한편으론 이쪽에 마음을 조금 내려놓게 되었는데 정말 제 인생은 그냥 순탄하게 좀 가주면 안 되는 걸까요? 평소에도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제 속을 썩여오던 둘째 아들놈이 기필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전화 받던 날 정말 심장이 쿵 내려앉더군요. 엄마, 저기 나 어떡하지? 그게 저기 여자친구가 임신했어, 엄마. 제가 이 말을 듣고 기겁한 건 아들이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아니고 어엿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형은 그나마 취직이라도 했는데 둘째 녀석은 대학 졸업 이래 취직도 안 되었고 수입도 없어서 우리 집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런 녀석이 세상에 어디서 만난지도 모를 여자친구가 갑자기 있다고 말하는 것도 놀라운데 임신이라뇨. 눈앞이 너무 어지러질해서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고를 치더니 커서도 저를 가만히 두질 않네요. 이때 충격으로 모든 게 다 싫어져서 우울증으로 알아누웠고 정말 사는 낙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다 못한 남편이 크게 야단치긴 했는데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 얘가 어디 이상한 여자애한테 걸려서 다 뒤집어 썼던 거였어요. 결국 이 해프닝이 어찌어찌 마무리되어서 숨을 돌렸지만 당시 생겼던 화병이며 우울증이며 좀처럼 가라앉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올해 초반, 제 주변만 속 시끄럽게 구는 게 아니라 이제 저 자신에게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정말 듣고도 믿을 수 없었던 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착한 암이라고는 하고 제 또래에 많이들 일어나는 것이니 잘 관리해보자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하면서 하늘이 노란 게 외려 이 진단 소식을 듣고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온 가족들도 제 눈치만 보고 남편은 진짜 죽을 맛이라며 괴로워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암으로 가족력이 있긴 했기 때문에 늘 주의하긴 했는데 이렇게 겪게 되니 참담했어요. 일단 이런 사실을 딱히 어머니께 말씀드리진 않았고 그저 어머니를 제외한 남편과 아들들 그리고 시댁 식구들만 알 뿐이었어요. 동서들도 그쯤 되니 느끼는 게 있었는지 본인들이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상의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알아서들 하라고 했고 이젠 정말 나만 신경 써야겠구나 하면서 살짝 침울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 저녁 먹고 좀 누워있는데 어머니 방을 제가 안 들여다본 것 같아서 뒤늦게 들어가 봤어요. 피곤하니 먼저 좀 자겠다고 말씀을 드리려는데 안 계신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쉽게 짐작이 가지 않았어요. 남편도 안 보였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뭐 어디에 계시나 했고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 못 뵀어? 방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안 계시는데 화장실에도 안 계신 거였네? 남편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어머니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집 어디에서도 대답이 들리지 않아 갑자기 불안감이 훅 밀려왔어요. 확실히 지금 아프신 상태고 초기 때보다 외려 더 조용히 지내는 분이긴 하지만 돌발 행동 가능성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집을 둘러보다가 결국 밖으로 나와서 찾아다니게 되었어요. 그때 초봄이었기 때문에 날씨도 쌀쌀했고 밤에는 아무래도 추웠거든요. 점점 다급해져서 아들들을 호출해다가 제각기 찾아다니기까지 했고 그러고 1시간이 넘어가니 결국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당시 저도 피곤한 몸이었지만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치매인 상태로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셨으니 그걸 신경 쓸 새가 없잖아요. 애들도 심각한 얼굴을 하고 찾으러 다니고 지역 커뮤니티에 글도 올리고 무엇보다 이때 남편의 얼굴이 정말 너무 비통해 보였어요. 어머니 어떡하지 여보? 우리 남편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래 사람이 많이 약해진 데다가 어머니 치매에 제 암 진단까지 연달아 겪게 되고서 무척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내가 아팠으면 좋았을걸. 나 심장이 콩덕거려서 진짜 못 견디겠다 여보. 외려 암 진단을 받은 저는 그런 대로 치료받고 버텨보겠다며 매일 악물고 있는데 남편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저 또한 어머니의 실종 상태에 대해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치매 걸린 이래 예전 같지 않게 말수도 줄어드시고 표정도 없고 평소에 더 기가 약해진 듯한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좀 낯설었어요. 그래도 가끔 아무 생각 없이 옛날 일을 말하실 때도 있고 저랑 정말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시기도 했거든요. 저도 일단 자리에 눕기는 했지만 잘 수가 없어 그대로 눈을 멀뚱멀뚱 뜨고 어머니의 행방 때문에 머릿속으로 별 생각이 다 오갔어요. 이 근처에는 야산만 크게 둥그러니 있고 아래 내리막길로 좀 가야 뭐가 있고 지구대도 그 근처에 있는데 대체 어디까지 가신 건지. 남편과 아들들은 끝내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밤을 새며 돌아다녔어요. 당신은 환자니까 집에 있어. 우리가 찾아볼게.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남편은 목이 메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데 이 말에 그만 저도 막 울음이 끓어오르더라고요. 남편이 대체 어떤 심정일 것인지 짐작도 할 수 없었고 제 가슴이 타는 듯 아파왔어요.
처음 한두 시간은 당황스럽고 실감이 안 났지만 시간이 점점 더해지고 애써 감정을 추스르는 남편을 보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더군요. 이런 날씨에 깜깜한 밤에 부모님이 밖에서 돌아다니시는 데다가 행방을 알 수 없으니 어떤 자식이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서 쉴 수 있을까요? 아파서 집에 있기는 하지만 정말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걸지. 어머니가 어떤 상태로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 저도 집에서 그리 불침번을 썼어요. 그렇게 내내 소파에 기대어 앉아 이불만 덮고 뜬 눈으로 밤을 새며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기도 겁났고 남편 역시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오지 않더라고요. 이윽고 아침이 밝았고 그때 둘째 아들이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더군요. 그냥 옷을 갈아입고 자기 형과 아빠 챙길 거리를 가지러 온 것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정말 바싹 목이 타들어가면서 이제 정말 어쩌면 좋은지 상황이 정말 심각하구나 싶어 점점 겁이 났어요. 머릿속에 쉽사리 어떤 생각도 떠올릴 수가 없고 무서워서 계속 콩닥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찾았어. 여기 지구대에 계셔. 그러면서 모시고 집으로 오겠다고 하는데 이 말에 똑같이 굳어서 제 스피커폰 소리를 듣고 있던 아들이 털썩 주저앉더군요. 저나 아들이나 둘 다 긴장의 연속 중에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남편과 큰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왔고 어머니는 곤히 잠들어 계신 상태로 오셨어요. 남편은 그대로 방에다 모셔다 드리고 어머니 상태를 들여다본 뒤 다시 나오더군요. 그리고 긴 숨을 토해내며 소파에 덜렁 앉아 그대로 고개를 파무는 겁니다. 저도 더 이상 자세한 것은 못 묻겠다 싶어 내내 피가 말랐을 남편을 그저 위로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때 고개를 들어 말하는데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아니 듣는 내내 저는 완전히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돌연 저녁을 먹고 치운 이후 일어났던 어머니의 실종은 치매 증세 때문도 아니었고 그 이유가 바로 며느리인 저로 인해서 그렇게 나가셨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말은 안 했는데,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봐. 엊그젠가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어머니께 말을 했거든. 형준이 엄마 암이래요, 어머니. 이러면서 말이야. 근데 글쎄, 어머니가 지구대 직원들 말로는 여기 산에서 밤에 오들오들 떨고 계셨다는 거야. 여기 산 올라가면 한가운데 다리 있고 그 밑 있잖아. 어머니 맨날 아버지랑 풀 뜯으러 다니시던 곳. 여기까지 들었는데 심장이 쿵쿵쿵 뛰어오르더라고요. 설마 내가 예상한 그런 상황인가 싶었는데 역시나 그것 때문이 맞았더군요. 어머니가 며느리 먹인다고 그걸 뜯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 아플 때도 똑같이 했었잖아. 약초 같은 거 먹이고 하면 나을 거라고 말이야. 어머니는 본인 며느리가 암 걸린 게 아버지 때처럼 똑같이 무섭고 걱정되셨나 봐. 그래서 풀 뜯어서 먹인다고. 먹이면 나을 줄 알고 그러고 계셨던 거래. 저희 어머니는 발견될 당시 양쪽 손톱이 흙으로 시커멓게 되도록 풀을 뜯고 계셨고 그걸 꼭 쥐고 계셨더랍니다. 본인 딴에는 정정하실 때 자주 그런 풀들을 캐러 다니셨는데 지금도 오락가락 하시긴 하지만 정말 막연하게 그 밤에 나가셨던 거예요. 보통 아침 시간에 많이 나가셨었는데 그 저녁에 나가신 걸 보니 헷갈리셨던 건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단지 분명한 건 저를 먹여서 좀 낫게 해보려고 본인 딴에는 위중한 병에 걸린 며느리를 살려보겠다고 하셨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남편은 이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오열을 하더군요.
아들들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 역시 멀쩡히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울음을 속으로 삭히느라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매일 시큰둥하고 탁탁 받아치기만 하는 며느리인데 나름 세월이 지나고 어머니랑 부대끼며 산 세월이 있다 보니 어머니에게 저도 자식이었고 가족이었나 봅니다. 저는 늘 본인 아들만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그렇게 미웠고 야멸차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렇게 진짜 가족같이 된 걸까요? 아니면 어머니는 실제로 저를 가족으로 여겼지만 우리 사이에 인정할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요? 사실 그게 그것 같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몰라도 저는 늘 어머니에게 벽을 치고 멀어지고 싶어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오래 주무시고 일어나신 어머니는 좀 편찮아지신 건지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양손을 꼭 잡고 왜 그러셨냐며 여쭤봐도 대답을 잘 안 하시고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만 하고 계시는 어머니. 어머니에겐 제가 그렇게 밤새 그 추운 날씨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실 만큼 그렇게 중요한 존재였나요? 한 집에 같이 산 지 5년이고 어머니와 알고 지낸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참 서로의 마음을 도통 알 수가 없었네요. 어머니에게 저는 그저 본인 아들과 같이 살며 아들을 잘 돌봐야 하는 존재 정도인 거라 생각해왔어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고 저도 그 이상 마음을 들일 수가 없었어요. 현재 저는 그럭저럭 이 시간들과 싸우며 이겨내고 있고 제가 버틸 수 있는 한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으면 해서 동서들의 제의는 거절하게 되었어요. 불과 올해 일어난 일이지만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움찔거리게 되고 어머니에게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둥실둥실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후로 이어질 저와 어머니의 앞날이 한창 젊었던 날들보다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